제6장 변화. 무자년에 서경은 우부승지가 되었다. 승지 벼슬은 재상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정삼품이면서도 종이품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 승정원에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6승지가 있고 이들은 6조의 업무를 각각 직책대로 맡았다. 도승지는 이조를, 좌승지는 호조를, 우승지는 예조를, 좌부승지는 병조를, 우부승지는 형조를, 동부승지는 공조를 맡았다. 승지는 조정회의에 참여하여 왕이 앉아있는 당상 대청마루에 앉을 수 있어 당상관이라고 불렀고 망건에는 한 점 티 없는 옥관자를 붙였다. 서경의 나이 겨우 35이었다. 너는 물가에 심어놓은 물풀의 나무 같구나. 모든 게 조상님들과 아버님의 은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라. 대감은 무척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 조정의 핵심 인물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말이었다. 정이품, 참찬, 판서, 판윤, 대제학 등이 눈앞에 있었다. 서경은 그렇게 날로 승승장구하는데 대감은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소변의 양이 줄어들면서 발목과 종아리가 붓는가 하면 숨이 차올라 오래 걸을 수가 없었다. 서경은 다시 의원을 불러들였다. 의원은 이번에도 속에 열이 차서 생긴 병이라면서 화병이라고 했다. 대감과 서경은 의원의 소견을 수긍했다. 지난날 외국 문제로 언제나 어려운 국사를 감당해야 했고 대원군과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일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겪은 거제도 유배살이는 기간이 짧든 길든 심신에 큰 타격을 가한 일이었다. 땅 속이나 사람 속이나 화가 쌓이다 보면 터지는 법. 이제 분화할 일만 남았겠지. 아닙니다. 탕제를 잘 드시고 편히 쉬시면 곧 좋아지실 것이니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셔야 합니다. 이제 분화할 일만 남았다는 대감의 말에 의원이 화들짝 놀라 위로했다. 그러자 대감은 의원들은 환자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편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살아있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허탈하게 웃는 대감의 웃음이 서경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했다. 대감은 탕제를 열심히 복용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소식을 들은 왕이 의와 탕제를 보내주면서 봉조하, 이 대신은 반드시 일어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오. 라는 격려문도 함께 보내주었다. 왕이 보내준 의도 속에 열이 찬 탓이라면서 탕제로 열을 끄면서 그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대감은 의원들 말을 듣지 않았다. 그를 정리하는 일에 평소보다 두세 배나 열중했다. 사랑채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첫 닭이 울면 다시 켜졌다. 서경은 가슴을 졸였다. 아버님, 의원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것은 과로하지 말라는 뜻인데 책 발간하는 일을 당분간 미루심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얘까지 왔다. 또 미루다가는 내 생전에 끝내지 못할 것이야. 대감은 한시가 급한 것처럼 일에 매달린 탓에 과로가 겹치고 말았다. 이번에는 기침이 심해지면서 고열이 올랐다. 소변 보는 문제도 더 나빠졌고 몸의 부기도 더 심해졌다. 고민에 쌓인 서경은 문득 아우 회영이 가까이 지내는 서양 의사를 떠올렸다. 서경에게는 6형제가 있고 그 가운데 13년 아래인 아우 회영이 서양 의사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20대 초반인 회영은 벌써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마치 먹이를 물어 나르는 제비처럼 어려서부터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물어 날라다 형제들에게 들려주었다. 종현성당, 명동성당 아래 생가인 저동집에서 잠시 내려가면 상동골이 나오고 장안에서 가장 큰 상동장터, 남대문 시장에는 구경거리가 많았다. 장이 설 때마다 키 큰 서양 선교사들이 나타났다. 아이들은 장대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창호지처럼 희고 깎아세운 듯 코가 높은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귀신이다라고 외치며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휘둘렀다. 선교사들은 이마가 터지거나 코피를 흘렸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반갑다는 표정으로 웃더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회영의 눈시울이 붉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반대로 일본 상인들 이야기를 할 때는 흥분하며 화를 냈다. 장터에는 일제 잡동사니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일본 상인들도 많았다.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항과 원산항을 개항한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조약대로 한다면 서울까지 들어올 수 없음에도 강압으로 조약을 만들어냈듯이 일본 상인들은 법을 어기고 버젓이 서울 장안 장터에 앉아 물건을 팔면서 신식 물건에 낯선 조선 백성들의 혼을 뺐다. 달콤한 눈깔 사탕은 아이들을 도둑으로 만들어갔다. 장터 아이들은 사탕 하나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고 사탕을 훔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훔치다 붙잡혀 매를 맞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끔 회영이 참견하고 나섰다. 단 것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맞다니 너희들은 속도 없느냐. 아이들은 오히려 회영의 참견을 비웃으며 매를 맞더라도 단 것 훔치기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영이 정작 화가 난 것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었다. 일본 물건을 좋아하는 쪽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했다. 여자들은 얼굴에 바르는 분과 거울, 바늘, 실, 가위 같은 박물 앞에 넋을 빼앗겼다. 일제 물건에 홀려 팔러 온 곡식을 몽땅 일본 상인에게 넘겨주고 박물을 사버리기 일쑤였다. 그런 다음 정신이 돌아와 다시 바꾸자고 사정하는 여자들이 많았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콩 한 마를 이고 나와 일본 상인에게 몽땅 안겨주고 박물을 사더니 잠시 뒤에 다시 와 물건을 내밀며 콩 자루를 내어주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고 콩을 사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다. 일본 상인은 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다. 사정이 통하지 않자 여자가 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일본 상인이 실 한 타리를 내주면서 달랬다. 그래도 여자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다시 바늘 한 쌈을 툭 던져주면서 냉큼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콩을 팔아 제사를 지낼 쌀을 사야 하는데 그만 정신 나간 짓을 했다면서 계속 사정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회영이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일본 물건이 그리도 좋소? 조선 안악치고 일본제 물건에 반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나와보라 하시오. 어린 도련님이 뭘 안다고.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변명을 하고는 결국 콩을 포기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장터를 헤매고 다니며 이야기를 물어나르는 회영은 이야기만 물어나르는 게 아니었다. 종종 장터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하인들과 대문을 사이에 두고 무엇이 되느니 안 되느니 야단이었다. 집신장수, 숫장수, 빗자루장수, 참새장수, 나무장수, 이번엔 또 무슨 장수입니까요? 상동 장터에는 나무를 파는 아이, 숯을 파는 아이, 집신을 파는 아이, 자기 키 높이보다 긴 쌀이 빗자루를 짊어지고 다니며 파는 아이, 꿩이나 참새를 잡아다 파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을 구걸하는 수표구교 다리밑 아이들도 많았다. 회영은 종종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물건을 팔고 가도록 하고 하인들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걱정이 늘어갔다. 그렇다고 맹모 삼천지교를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저 아이 이름 탓인 것만 같구나.
회영의 이름은 모을 회자에 영화로울 영자였다. 염려 마세요. 상동골이 어딥니까? 세상이 다 우러러보는 상정승께서 사시던 곳 아닙니까? 회영을 믿는 서경이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상동골은 명종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상진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던 곳에 그의 성을 따 이름 지은 곳이었다. 영의정 상진은 역대 영의정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검소하기로 유명했다. 관복 외엔 평생 비단옷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청빈한 데다 자기 이름이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랫사람을 섬기듯 존중한 탓에 길이길이 존경받는 인물로 전해오고 있었다. 서경은 회영을 믿으면서도 어느 날 회영에게 물었다. 너는 그런 아이들과 신분이 다른데 어찌하여 그런 아이들과 어울린단 말이냐. 우리 조선은 신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법도니라. 형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터 아이들이 늘 궁금해집니다. 숯은 다 팔았는지, 집시는 다 팔았는지. 서경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하필이면 왜 그런 일에 궁금증을 품느냐고 묻거나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필이면 왜 인의 단초인 측은지심을 타고났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군자의 근본이었다. 회영은 그렇게 상동 장터를 돌아다니다 서양 의사를 알게 되었다. 불법으로 들어온 일본 상인들로 하여 장터도 딴판으로 변해갔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장이 설 때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장터를 사로잡는 풍경이었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픈데 삭신이 칼로 저미듯 쑤신데 이 약 서너 포만 먹으면 감쪽같이 낫고 마라. 약장수의 등장이었다. 지금까지 힘들게 한약만 먹어온 조선 사람들은 처음 보는 신약을 받으려고 장사진을 이루었다. 장이 설 때마다 약 이름도 모르는 만병통치약이 무섭게 동이 나기 시작했다. 처녀가 이 약을 먹으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그러지고 분결처럼 고와지고 허리가 퉁퉁해져서 시집가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쑥 잘 둬나. 아이를 서너 낳은 여자가 먹으면 기생 명어리에게 반한 남편이 냉큼 돌아와. 아무에게나 안 줘. 내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만 줘. 약장수가 약 선전을 하면서 하얀 가루약이 든 약봉지를 흔들 때마다 꿀을 향해 날아드는 벌떼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대체 저게 무슨 약이란 말이냐? 일본에는 별별 약이 다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도 있다는데요, 도련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하인 홍순이 얻어들은 대로 말했다. 홍순의 말대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앞세워 장터마다 찾아다니면서 약장사 판을 벌이고 판을 벌였다 하면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만선을 올렸다. 약장수 말대로 약을 먹고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날듯이 걷기 시작하고 끊어질 듯 아리던 허리가 멀쩡하게 나았다. 얼굴은 정말 보름달만 하게 떠오르면서 살결이 비단결처럼 매끄러워 세수하는 손이 슬슬 미끄러져 내렸다. 얼굴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젖가슴도 터질 듯이 차오르고 엉덩이 살도 펑퍼짐하게 불어났다. 점점 가루약은 신비한 약으로 신뢰를 받게 되고 주막집 남자들에게는 감칠맛 나는 안죽감으로 떠올랐다. 막대기나 다름없던 마누라가 통통한 양귀비가 됐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일도 전과 달리 확 땡기지 뭔가. 자네도 그래? 나도 요새는 해지기만 기다린다니까. 그게 참말인가? 유식한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네. 당장 마누라에게 먹여보라니까. 약은 온갖 소문을 퍼뜨리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명약으로 인식되어 가고 약삭 바른 사람들은 그 약을 사다가 허풍을 떨며 몇
배의 값을 받고 되팔기도 했다. 그 무렵 미국에서 의사 선교사들이 가방 속에 성경을 몰래 감추고 들어와 겉으로는 의술을 펴고 안으로는 은밀히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제동에 있는 홍영식의 집에서는 의사 알렌이 광해원을 열었고 정동에서는 의사 스크랜턴이 정동병원을 열었다. 환자들이 매일 때를 지어 양쪽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결핵이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부터 시작하여 고름이 흐르는 귀병, 피부병, 매독에 걸린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얼굴에 좁쌀을 뿌려놓은 듯 붉은 반점이 뒤덮이면서 눈은 토끼눈처럼 빨갛게 변하고 자고 나면 살이 쑥쑥 찌면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쁘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모두 장터 약장수들이 파는 하얀 가루약을 먹고부터라고 입을 모았다. 약의 실체를 알게 된 의사 선교사들이 노를 외쳤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과다 복용 부작용이었다. 그런 약은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써야 하고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알렌과 스크랜턴이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말에 이번에는 일제 약이 독약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일본인 약장수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서울에 있는 한 약장사를 해먹기는 틀린 일이었다. 약장수들은 선교사들을 몰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알렌과 스크랜턴 외에도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드는 장터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장터 풍경을 찍어 미국이나 영국 교회의 선교부로 보내주면 그곳에서는 조선의 형편을 파악하면서 선교 활동 방향을 연구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진기를 들이대기가 무섭게 기겁을 하며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진에 찍히게 되면 혼이 빠져나간다는 소문 탓이었다. 답답해진 선교사들은 도망치는 어른들 대신 어린아이들에게 렌즈를 맞추기 시작했다.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이들부터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을 슬쩍 찍거나 흙바닥에 앉아 놀거나 울고 있는 아이들, 아무 곳에서나 잠든 아이들을 찍었다. 유심히 그런 광경을 지켜본 일본인 약장수들이 무릎을 쳤다.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제외하고 서양 사람을 무서워한 조선 사람들 심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서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눈은 빼서 사진기 눈으로 쓰고 간은 약으로 쓴다는 소문을 만들어 장터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아이를 업고 광야원이 있는 제동을 지나가거나 시병원이 있는 정동을 지나가는 날이면 남의 집 아이를 몰래 훔쳐다 서양 의사들에게 팔러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기 업은 여자들을 쫓아가기도 했다. 결국 발단은 아기 업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여자가 아이를 업고 광야원 앞을 지나가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를 덮쳐 때려 죽이고 아이를 빼앗은 다음 선교사들 병원을 습격했다. 소문은 장안을 휩쓸고 회영은 정동으로 달려갔다. 정동병원은 스크랜턴이 가정집을 사들여 병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백성들을 치료해주는 것에 감동하여 왕이 시병원이란 이름을 내려준 현판이 사람들 발 아래 무참히 짓밟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마당에는 값비싼 의료 장비들이 부서진 채 널려 있고 마당은 아이들 시신을 찾아내겠다며 구석구석 파헤쳐 놓은 상태였다. 당장 조선을 떠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사람들이 스크랜턴에게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이유를 알지 못한 스크랜턴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옆에서 한 소년이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폐병, 열병, 매독, 학질, 호열자, 콜레라로 죽어간 이 나라 사람들을 누가 고쳐주었소? 고름이 질질 흐른 빗병이며
먹는 것마다 토해내는 위장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냔 말이요. 어디 그뿐이요. 뱃속 가득 우글거린 회충은 누가 없애주었냔 말이요. 집어치워라. 이 세상에 일산양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비웃으며 돌을 던졌다. 소년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회영은 문득 장터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고 피를 흘리던 선교사들을 떠올리며 당장 뛰어나가 소년 곁에 섰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아이 말이 맞소. 무서운 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분들 때문에 생명을 건졌다는 말을 들었소. 그래서 임금님께서 고마운 뜻에서 10영원이라는 간판을 내려주신 것이오. 그런데 임금님께서 내리신 현판을 산산조각을 내버렸으니 큰일이 나고 말았소. 불문곡직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오. 이제 어찌할 것이오. 사람들 틈 여기저기에서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상동 저작거리를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니는 그 도련님 아니야? 맞아. 저동대감댁 도련님이다. 어릴 때부터 장터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그 도련님이란 말인가? 그렇다니까. 상동 장터 토박이 장사꾼이라면 회영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탓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다. 그보다도 왕이 내린 현판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벌벌 떨었다. 회영의 말대로 대궐에 알려지는 날엔 엄벌에 처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사람들은 앞다퉈 도망치듯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모두 사라지고 나자 스크랜턴과 소년이 고마운 눈빛으로 회영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다. 선교사는 거듭 땡큐만 연발하고 소년이 스크랜턴 대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통역해 주었다. 참 용감하구나. 그런데 넌 누구냐? 회영이 묻자 소년은 12살이고 이름은 전덕기이며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시병원에서 스크랜턴과 함께 살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했다. 갸름한 얼굴에 이마는 훤칠하고 눈이 유난히 선했다. 12살인데 그리도 용감하더란 말이냐. 자칫하다가는 그들 손에 죽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스크랜턴 선생님이 다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쉴 새 없이 환자들이 찾아들고 선생님은 눈 붙일 새도 없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오면 어찌할 테냐. 10번을 와도 선생님을 지킬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물러가지 않자 일본 약장수들은 더 큰 일본인 세력을 모아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더욱 조직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번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일이 그쯤 되자 조정에서 미국 함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과 이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으므로 미국 군함이 인천항을 드나들었고 때마침 정박 중이었다. 조미 수호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보다는 평화조약이었으므로 조정에서도 미국에 대해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미 해군이 출현하자 약장수 조직폭력배들이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조정이 나서서 난동을 진압한 후에 스크랜턴은 다시 미국 선교부에 자금을 요청해 아예 상동 장터에 상동약국을 열었다. 상동약국은 조선 국법이 선교를 불허한 탓에 겉으로는 진료소이고 안으로는 교회였다. 다시 진료가 시작되고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장터인데다 서울역이 가까워 지방에서도 줄지어 상경했다. 환자들이 점점 교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교회가 형성되어 갔다. 스크랜턴은 치료해주고 전덕기는 통역하면서 약을 내주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미국 의사와 조선 사람 사이에 전덕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환자들은 병세를 이야기할 때도 전덕기에게 해야 하고 약에 대한 설명도 전덕기에게 들어야 했다. 의사 스크랜턴의 명성과 함께 전덕기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회영은 그런 전덕기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덕기가 신학문을 공부하는 모습이었다.
전덕기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성경, 영어, 불어, 수학, 과학 등을 배우고 있었다. 회영 일행은 신학문 책을 처음 접한 탓에 가슴이 설렜다. 날이 갈수록 전덕기가 근사하게 보였다. 다음은 제7장 유산입니다.